지난번 수업에서는 저희가 자폐 범주성 장애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어서 발달 장애의 한 부분인 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과 이 지적 장애 아동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요.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제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는 사회적 활동이나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적 장애, 예전에는 정신지체 장애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지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나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어떤 수학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그 능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한받는 것은 동일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하철에서 마구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나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도저히 부모가 그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마구 소리치고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상동적인 행동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지적장애 아이들을 보셨느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제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붙잡아 놓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적 장애 어머님은 말하기를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학차에서 지적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학습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의 정의와 특징 부분, 그래서 지적 장애에 대한 정의와 진단적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과 치료, 음악치료 개입, 음악치료의 목적 이렇게 전체적인 항목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두 번째는 지적 장애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적 장애에 대해 음악치료의 개입을 학습하고 적용합니다. 네 번째, 지적 장애 음악치료의 목적을 학습하고 설명합니다. 정의와 진단적 특징, 그리고 원인과 치료, 또 음악치료의 개입, 또 음악치료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장애 정의와 진단적 특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 장애 또는 지적 발달 장애는 정신 지체를 대체하는 용어입니다. 개정된 DSM-5에서도 지적 장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SM-4에서는 정신 지체라는 말을 썼었죠. DSM-5에서 지적 장애로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아직도 정신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지적 장애협회, 지적 발달 장애협회에서는 지적 장애를 이전에 정신 지체 장애로 명명했던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용어라 하며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 정신지체협회에서 미국 지적발달장애협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의 이름을 정신지체협회에서 이제는 지적발달장애협회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지적장애를 지적장애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지체 대신에 지적장애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5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장애는 미국 지적장애협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변화된 장애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장애는 기능적 행동들과 상황적, 맥락적 요인들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전문적인 실제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세 번째, 지적장애는 사회 생태학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는 장애인에게 정신지체장애보다는 덜 불쾌한 용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지적장애는 국제적인 용어 사용의 추세에 보다 더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정신지체장애라는 단어보다는 지적장애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와 분류, 정신지체를 일컫는 말로 정신지체 혹은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과거 정신지체의 정의는 용어 규정의 문제, IQ 검사에 기초한 지능, 그리고 사회적, 개인적 능력에 기초한 적응 행동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변천해 왔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정신지체에 관한 용어와 IQ 수준에 따른 분류 명칭도 기관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80년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신지체 학생들은 교육기능, 정신지체, 훈련 가능 정신지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가능한 정신지체가 있고 직업훈련에 가능한 정신지체,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는 각각 경도, 중등도, 정신지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세밀하게 분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중도나 최중도 정신지체 아동은 공교육에서 제외되거나 시설기관에 수용되어 정신지체 분류 체제에 고려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는 그냥 함께 공부를 공교육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특수학교에서 이 학생들만 따로 구분해서 특수한 교육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동의 학업 성취를 미리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져 이런 용어의 사용을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능지수에 의한 정신지체의 분류를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정신지체의 정도와 IQ 점수 범위, 그 다음에 IQ 분류 표준 편차, 적응 행동의 제한 범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정신지체 정도는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죠. 최중도는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장애 1급은 사실 30, 34 중도까지를 1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 20 미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변을 본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장애, 20 미만 또 30에서 34까지는 그러한 장애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에서 54 중등도 정도인데요. 중등도 정도 되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과 협조로 간단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일에는 중등도 정도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도는 IQ 점수가 55에서 77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살에서 앞뒤 어린 아이의 그 지능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에서 77 정도 되는 이 IQ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은 조금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있고요. 또 이 피아노 연주자라든가 미술을 그린다거나 어떻게 보면 한 영역에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지적 장애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지적 장애인들을 만나거나 볼 때 그들을 회피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게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Q 분류 표준 편차 -2SD, -3SD, -4SD, -5SD.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단계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응 행동의 제한 범위 2개 또는 그 이상의 영역, 나름대로는 그 영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도움이 있다고 하면 행동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와 최중도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한하고 누군가가 보살펴야 하고 눈여겨서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행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도 수준에 따른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학업과 일상생활,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정신지체의 정도, 지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도, 학업은 2학년에서 5학년 정도의 성취가 가능하다. 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도를 갖고 있으면 2학년에서 5학년이니까 한 10살에서 12살까지 학업의 성취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높은 수준의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직업은 전체 또는 일부 자기 지원, 그래서 누군가 잠깐의 도움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등도 기능적 단어의 인식과 수학 기술, 아주 간단한 단어의 인식 그리고 아주 낮은 수준의 수학적 기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일부 감독하에 대부분의 자기 보호와 지역사회 이동 가능하다. 직업은 일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이 가능하다. 우리 중도 보십시다. 중도는 취약전 또는 유치원 기술, 그러니까 뭐 아주 유아적 부분에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정도까지의 그런 학업적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높은 감독이 필요하고요. 직업은 감독하에 지역사회 또는 작업장에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중도, 모든 기본적 욕구에 대한 보호 요구. 그러니까 IQ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신지체학회에서는 1992년 제시한 정신지체 분류의 새로운 방식, 정신지체의 선천적 특성, 영구적 상태로 보는 개념에서 벗어나 아동의 현재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적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제한적, 확장적, 전반적 이렇게 분류를 4단계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헐적인 것은 뭐냐? 필요에 따른 지원 향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의 전환기, 심각한 질병 또는 실직에
단기적인 지원 등과 같은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종종 필요에 의할 때만 도움을 주면 된다. 그래서 간헐적 이렇게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한적, 일정한 시간 동안 일관성 있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옆에 항상 이 지적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필요하겠죠. 시간 제한적인 성격을 띠며 집중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인력이 덜 필요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확장적, 적어도 몇몇 환경, 직장,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 제한적이지 않은 지원 수준이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 지속성과 높은 강도의 지원, 전반적인 모든 환경에 걸쳐서 제공되며 삶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확장적이나 시간 제한적인 지원보다 전형적으로 더 많은 수의 지원 인력과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적 장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5 이하의 IQ를 갖고 있는 모든 지적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명의 그 학자, 헬버 그로스맨, 또 루카슨 이런 분들이 그 때때마다 시기적 상황에서 이렇게 발달적인 그 용어들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정의와 적응 행동, 발달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요. 허버라고 하는 사람은 1961년에 발달기에 발생하는 평균 이하의 일반적인 지적 기능, 적응 행동의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응 행동으로는 적응 행동의 결함,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자연적,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가를 의미하는데요. 성숙함, 학습, 사회적 적응 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 기간은 출생부터 약 16세까지 이렇게 이 지적 장애, 그때 당시에는 정신지체 장애였겠죠. 이런 것을 보인다. 1973년 그룹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 정의로 발달기에 발생하는 적응 행동의 결함, 유의한 평균 이하의 일반적인 지적 기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응 행동으로는 나이와 문화 측면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독립성 및 사회적 책임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의, 그 다음에 감각 운동 기술 발달, 의사소통 기술, 자조 기술, 스스로 움직이는 기술이죠. 사회성 기술, 직업 및 사회적 책임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분은 출생부터 약 18세까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1983년도에는 이렇게 분류가 나눠졌습니다. 발달기에 발생하는 적응 훈련의 결함, 유의한 평균 이하의 일반적인 지적 기능이다. 그래서 적응 행동으로는 개인의 나이와 문화적 수준에 따라 기대되는 성숙, 학습, 개인적 독립 또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효율성의 현저한 제한을 보인다. 임신부터 18세까지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루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1992년도에 그 일반적 정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능의 실질적인 제한,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의 결함, 또 그 이상 적용 기술에서의 결함을 보인다. 적응 행동으로는 적응 행동을 포괄하는 전체에서 10개의 적응 기술 영역으로 구체화시켜 개념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정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달 기간은 임신부터 18세까지의 기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루카슨이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신지체는 지적 기능과 사회적, 실제적 적용 기술로 표현되는 모두에서 유의미한 제한성을 가진 장애다. 적응 행동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 유형 가운데 한 가지 혹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에 표준화된 특정 도구의 전체 점수가 평균에서 2표준 편차 이하의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임신부터 18세까지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류하고 정의에 대한 걸 봤고요. 이번에는 이 원인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신지체 연구에서는 이런 지적장애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요인, 엄마로부터 아니면 유전적으로부터 여러가지 이런 요인들을 봤죠. 임신 중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후천적으로 오는 지적장애로 봤습니다. 또는 심리, 사회적 요인이 이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현재는 다요소적인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서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직접발달장애협회는 정신지체의 원인을 생의학적, 사회적, 행동적, 교육적인 4가지 범주의 위험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4가지 부분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시기를 출생 전과 출생 시와 출생 후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생물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염색체 장애, 단일 유전자 장애, 여러 증후군, 대사장애, 괴뇌 발육 이상, 모의 질병, 부모의 연령,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산을 할 때도 이런 요인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물의학적으로 출생 시 조산이 됐을 경우, 또 아니면 출생 도중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신생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지적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출생 후에는 외상적 뇌손상,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그 외상적 뇌손상, 영양실조, 뇌수막염, 발작 이상, 퇴행성 장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으로는요, 빈곤, 또 산모 영양 결핍, 가정 폭력, 임신 중 보호 결여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또 이런 지적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출생 시에는 출생 시 보호 결여, 출생 후에는 부적절한 양육, 적절한 자극의 결여, 가정의 빈곤, 가족 만성 질병,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적 장애에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적 요인을 보면요, 부모의 약물, 알코올 남용, 부모의 흡연, 부모의 미성숙.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것,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 임신 기간을 지나는 것은 이 지적 장애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출생 시에 부모의 양육 거부, 부모의 자녀 유기, 출생 후에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부적절한 안전 조치, 아동 행동, 사회적 박탈 이런 요인들도 원인이 됩니다. 교육적 원인으로서는 부모의 인지 장애, 부모가 될 준비의 결여,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거나 충분히 자기가 결혼할 부모로서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재 서비스를 위한 의료적 의뢰 체계의 부족, 잘못된 육아 진단 지연, 부적절한 조기 중재 서비스, 부적절한 특수교육, 가족 지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 지적 장애의 원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와 특성, 분류,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음악 치료적으로 개입을 하느냐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의 음악 치료 개입은 적응 행동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음악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음악 치료 임상에서 지적 장애의 적응적 결함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적 치료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음악 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음악 치료 계획은 각 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춰져야 한다. 당연한 것이겠죠?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4가지 영역으로 나눴던 것처럼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IQ에 따른 중증도냐 중도냐에 따른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음악 치료 계획이 계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동작과 노래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도록 한다. 편안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친숙한 것들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합주, 즉흥 연주 이런 다양한 음악 활동들을 통해서 친근하게 이들과 접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 능력,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악기를 식별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흥미와 마음을 끌 수 있도록 음악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 목적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개별적 영역에서는 학업 기술의 향상이겠죠. 읽기, 쓰기, 수학, 집중력, 사고력, 판단력,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향상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사회적 영역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표현력, 정서 기술, 음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적 영역에서는 여가 기술, 직업 기술, 자립하기, 자기관리, 안전, 운동 기술, 신체 발달, 직접적으로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또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역량들을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발달 장애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장애를 갖고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